정신분석학에서의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를 의미한다. 감정복합, 즉 Feeling Toned Complex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상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콤플렉스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약하거나 강한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는데 콤플렉스는 상황을 왜곡하여 보게 하며 그 세기에 따라 상황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반면에 콤플렉스가 삶의 에너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죠.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겠죠. 베토벤은 점차 청력을 잃어갔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위대한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했습니다. 또 뉴턴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하층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지적인 경쟁심으로 표출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죠. 대중적으로 아는 대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콤플렉스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키가 너무 크다거나 너무 작다거나 손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거나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직모여서 불편하다거나 하는 식의 외모적인 콤플렉스를 포함해서 돈이 남보다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콤플렉스 등 일일이 열거한다면 하루는 좋게 걸릴 만큼 다양하고 많은 콤플렉스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콤플렉스가 극복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면 오히려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같이 사는 거죠. 이런 공존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 콤플렉스에 관한 재미있는 소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작가의 단편소설 네모 얼굴의 여자입니다. 네모 얼굴의 여자. 제목을 보시고 이 소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며 주인공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을는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네모 얼굴의 여자. 이연숙. 금희는 카페에 들어섰다.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둘러보다 들려서 쭉 뻗은 대나무의 초록빛 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창가에 앉아 진하게 달인 대추차를 마시곤 했던 카페다. 대나무 줄기가 시원하게 뻗어있는 틈새로 볕이 쏟아지듯 들어오는 테이블 위마다 노란색과 흰색 프리지어가 투명한 작은 유리병에 함초롬이 꽂혀있다. 슈만의 트로이 메라의 연주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카페 안은 한두 테이블에만 손님들이 앉아 봄날 오후의 나른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평화로운 카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금희는 40여 년 만에 만나는 서진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감정이 오락가락하며 다소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얼마 전 수입 인테리어 소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친한 중학교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한번 손님이 가게를 찾으면 무언가 단서를 잡아내 인연을 맺어 단골로 만들고야 마는 장사 수완이 뛰어난 선배다. 어느 날 변호사 개업하는 남편 사무실에 놓을 인테리어 소품을 구하러 온 손님의 여러 모습 중 말투에 꽂혀 고향을 물어봤던 것이다. 선배의 촉은 적중하여 그 손님이 같은 고향인 것을 알아냈고 급기야 금희하고 친구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선배는 단골 손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묶어두는 차원에서 금희까지 엮이게 하려고 최서진이라는 친구를 기억하냐며 전화했다. 서진과 연락은 되었으나 선뜻 서진을 만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 선배 성화에 더 이상 못 버티고 오늘 이 카페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금희는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반세기 가까이 못 봤던 서진을 만난다 생각하니 반가움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그 옛날 비교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다시 콤플렉스 늪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교차되어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아침에도 금이는 옷차림에 신경이 쓰였다. 거울을 보며 이 옷 저 옷 대다가 직장에서 행사 있는 날에만 특별히 입으려고 사두었던 감색 투피스를 선택했다.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가 예물로 준 샤넬 핸드백도 챙겼다. 허접한 옷차림으로 나갔다. 서진의 차림에 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려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진이 실내를 휘익하고 둘러보더니 창가에 자리 잡은 금이를 알아보고 환히 웃으며 다가왔다. 금이 손을 잡고 흔들며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금이야, 너 박금이 맞지? 나 최서진이야. 이게 얼마만이니? 근데 중학교 때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 금방 알아보겠는데? 아, 서진이구나. 넌 중학교 때도 이뻤지만 지금은 더 멋있어졌네.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어쩜 아직도 이렇게 젊어 보이니? 얘는 참 다른 사람이 보면 노인네들 웃긴다고 한다. 화장빨에 쪼글쪼글한 잔주름이 묻혀서 그렇다니까. 서진은 헐렁하고 좀 긴 멋스러운 주름옷 상의와 색이 잘 어울리는 스키니 바지를 경쾌하게 입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중학교 때의 미모가 살아있는 서진은 60대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젊고 활기차 보였다. 금이는 긴장하며 격식 있는 투피스를 차려입고 온 자신이 좀 촌스럽고 나이도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주눅이 들었다. 둘은 서로 얼싸안고 있다가 자리에 앉아 차를 시켰다. 그동안 못 봤던 긴 세월 얘기를 정신없이 주고받다가 가족 얘기로 화제가 넘어갔다. 내 남편이 변호사 개업했다고 들었어. 그런 잘 나가는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야? 잘 나가긴 뭐 그렇지. 우리 남편 재석 씨는 나하고 같은 대학에 다니던 법학과 학생이었는데 도서관에서 나를 우연히 본 후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 내 주위를 맴돌며 구애했던 수많은 남학생들 중 한 명이라 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였던지 있는 공 없는 공 다 들이면서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어. 아마 내가 그 정성에 넘어갔나 봐. 근데 넌 내 남편 어떻게 만났어? 남편이 결혼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했다는 서진의 말을 들은 금이는 자신이 남편과 만난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망설여져. 그냥 중매로 만났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외모 콤플렉스로 결혼 전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금이었다. 그러다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 소개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났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잘생긴 남자가 적극적으로까지 나오자 황홀해하면서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했다. 금이는 남편이 자신을 몹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7년여가량 사귀었던 여인이 결혼해버리자 복수하는 심정으로 결혼을 서둘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난 후 남편에 대한 사랑의 환상은 깨졌다. 금이가 남편과 사별했다는 말을 들은 서진이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며 더 이상 묻지 않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금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때 톡이 도착했다는 알림 소리가 또 들렸다. 그러자 서진은 금이의 손을 황급히 놓더니 휴대폰을 들고 곧장 답을 보내며 말했다. 미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자주 톡을 보낸다니까. 답을 빨리 안 하면 곧장 전화하고 전화까지도 미처 못 받으면 야단이 나거든. 그래서 남편한테 오는 톡 소리는 다른 소리로 세팅해 놓았어. 너하고 한참 얘기 중인데 좀 성가시네. 금이와 만난 순간부터 수시로 같은 알림톡 소리의 톡이 왔다. 그때마다 서진은 하던 얘기를 멈추고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답을 보내곤 했다. 다정해 보여 부럽기만 하네. 우리 남편은 경상도 출신이라 그런지
무뚝뚝하고 평생 살가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 성격이 다소 급하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도 서슴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 심지어 다소 느린 내 충청도 말투가 가식 같다고까지 하더라니까. 이런 말까지 하다니. 금이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남편이 금이의 네모진 얼굴, 뚱뚱한 몸매, 민첩하지 못한 살림 방식 등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무시했다는 얘기는 차마 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미모가 출중했던 헤어진 여인과 금이를 비교하는 것 같았다. 있는 그대로의 외모나 능력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이런 남편 때문에 금이는 주눅이 많이 들어 매사에 자신감을 잃었다. 이 나이까지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듯 보이는 남편과 사는 서진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남편 얘기를 할 용기가 안 났던 것이다. 서진의 멋진 옷차림,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 다정하고 잘 나가는 남편과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느꼈던 초라함은 사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다가왔다. 서진은 금이가 꿈꿔왔던 것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좋아하던 서진은 금이가 그토록 동경했으나 감히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던 대학 교수였고 하나 있는 아들은 의사였다. 자식 키우는 사람이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학군 좋은 강남의 평수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니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어 보였다. 서진을 만난 후부터 서진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 금이는 위축되며 우울해졌다. 금이는 이를 떨치려고 아파트 앞 개천가로 산책을 나섰다. 개천가에 들어선 벚나무의 만개한 벚꽃을 보며 산책하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눈에 띄어 다가갔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이제를 세워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린 듯 놀려대는 손길에 잡혀 보고 있었다. 퇴임 후 금이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 관심이 생겨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그 여자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금이는 초등학교 시절 시 주최 사생대회에서 시장상을 탄 적이 있었다. 시장상을 타게 되면 시 대표로 도 주최 사생대회 출전 자격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미술 선생님이 금이에게 도 대회에 나갈 준비를 시키지 않아 그 대회가 취소된 줄 알았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 조회 시간에 서진이 도 주최 사생대회에서 도지사상을 탔다며 단상으로 불려나갔다. 믿을 수 없었던 금이는 나중에 상장을 보니 지워져 있는 금희 이름 위로 서진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도지사상에 욕심이 있었던 미술 선생님이 금이보다 서진의 실력이 월등하다 생각해 서진을 금이 이름으로 출전시켰던 것이다. 그 후 그림 그리는 것이 싫어져 손을 놓았는데 퇴임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그림을 다시 배우게 된 것이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그림 선생님은 일본에서 공부했던 나이 많은 원로 화가였다. 그 선생님은 본인이 일본에서 배웠던 전통적 방식을 고집했다. 풍경, 정물, 인물 등을 자신이 배웠던 방식대로 그리게 했다. 선생님의 뛰어난 기교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본인이 가르쳤던 방식에서 벗어나면 이게 뭐예요? 하며 붓을 들어 고쳐주었다. 그러면 금이는 초등학교 시절 미술 선생님한테 지적당하며 야단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붓질이 움츠려들며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억압당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개천가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여자는 표현이 아주 자유로워 보였다. 작은 사각기둥 모양의 파스텔을 눕혀 주변 풍경을 면으로 처리한 후 붓에 물을 묻혀 부분 번지게 하더니 크레용으로 여러 선들을 다양하게 얽혀 그려 넣었다. 풍경에 표현된 색채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었다. 금이는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과 다르게 다양한 재료로 공간을 채워가는 여자의 작업에 푹 빠졌다. 좀 전의 울적했던 마음도 잊어버린 채 넋놓고 뚫어지게 봤다.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가고 그림이 끝나갈 무렵 바람이 불어와 파스텔 상자를 덮어두었던 신문이 날아갔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붓통을 넘어뜨려 붓이 바닥에 흩어졌다. 금이가 뛰어가 신문을 주워 들고 와 바닥에 흩어진 붓을 다시 꽂아 놓았다. 여자는 금이를 흘끗 보더니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금이는 그 여자가 하는 작업을 끝까지 지켜보다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작업을 마친 여자가 그림 도구 챙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야외에서의 그림 작업을 위해 들고 나온 이젤, 화판, 붓, 파스텔, 크레용, 물통, 간이 의자 등을 다 챙기니 짐이 제법 되어 보였다. 짐이 많아 무거워 보이네요. 혹시 이 근처에 사시면 대까지 좀 들어드릴까요? 저도 요즘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의 그림이 너무 좋아 얘기라도 나누고 싶어서요. 그러셨군요. 초면인데도 제 그림을 좋아하신다 하니 오늘 야외 작업한 보람이 있네요. 펜 한 분 확보했어요. 아까는 흩어진 붓을 주워주셨는데 짐까지 들어주신다니 너무 고맙지요. 금이는 미술 도구가 들어있는 부직포 가방을 들고 여자와 개천길을 걸어갔다. 여자는 금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개천 건너 다가구 주택의 원룸에 산다고 했다. 미술 도구는 집 근처에 있는 작업실로 가져가야 된다며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다 보니 주택가가 좀 떨어진 곳에 허름한 창고가 보였다. 잘 열리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는 지금 작업 중인 작품과 물감통, 붓, 철망, 끌, 칼, 장갑 등이 널려 있었다. 한쪽 벽 수납 공간에 아그리파, 비너스 등 석고상과 물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붓 등이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여자의 작품들이 촘촘히 걸려 있었다. 여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특한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금이는 새롭게 표현된 비구상 작품에 압도당했다. 작품에 빠져 감상하고 있는데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성미애라고 해요. 그림을 배우고 있다 하시니 반갑네요. 아, 저는 그림 배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선생님 작품에 반했어요. 앞으로 작업실에 가끔 놀러 와도 돼요? 며칠 후, 금이가 작업실을 다시 찾아갔더니 미애가 무척 반가워했다. 오랜만에 그림 그리는 사람과 얘기하니 좋다 하며 그림 얘기를 주고받다가 미애는 자신의 작품 얘기를 했다. 다양한 질감의 헝겊이나 철망을 작은 크기로 오려 캔버스에 이어붙인 후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해서 칼이나 끌로 부분마다 색일을 달리해 벗겨내 다양한 형상을 표현한다고 했다. 나무 껍질이나 팥 껍질을 붙여 물감을 입힌 후 긁어낸 작품도 있었다. 이렇게 긁어 만든 작품에 틈을 내어 LED 전등을 설치해 틈 사이로 여러 빛깔의 불이 번쩍이게 하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은 신기하기까지 했다. 금희는 미애의 새로운 미술 세계에 접하면서 마치 홀린 듯 했다. 감동이 밀려오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창의적 방식으로 작품을 하고 계시네요. 라는 찬사가 저절로 나왔다. 그 후 금희는 자석에 끌리듯 미애의 작업실에 들락거렸다. 그러다 미애한테 미술 지도를 부탁했다. 처음에 난색을 표하며 거절하던 미애가 작업실 월세를 같이 부담하겠다며 금희가 간곡히 부탁하자 허락했다. 미애가 남편과 불화 후 집 나와 살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했고 다소 외진 곳에 있는 창고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이 무섭기도 했기 때문이다. 금희와 좀 친해지니 미애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미애는 금희보다 3살 아래였고 미애 남편은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잘 되어 경제적으로 풍족했다. 남편과 금술도 좋았던 미애는 정성을 다해 내조했다. 더운 여름 샤워 후 찬 느낌 속옷을 입게 하려고 남편이 욕실에 들어가면 내일을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기도 하고 좀 더 맛있는 닭 요리를 위해
재래시장을 일부러 찾아가 생닭을 잡는 공을 들이기도 했다. 남편도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는데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인지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줄 알았던 미애는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온 마음으로 남편 챙겨왔던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애가 작업하고 있던 그림을 칼로 찢거나 가위로 오리면서 방해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미애는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 몰래 가출해 금희 동네에 원룸과 창고 작업실을 마련해 혼자 살게 된 것이다. 금희는 벽에 걸려있는 살아있는 듯 입체적으로 표현된 노란색과 흰색 프리지어가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그림은 정말 실감이 나네요. 입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신 거예요?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오더니 부엌칼을 가지고 제 작업실로 들어와 여러 작품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상황이 너무 무서워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며 보고만 있었어요. 남편의 미친 것 같은 폭력이 휩쓸고 간 작업실은 처참했어요. 저 프리지어 그림은 제가 고심해 수술한 작품 중 하나예요. 찢겨진 부분을 굵은 실로 여러 번 꿰맨 후 유화물감을 입혔는데 처음 그렸을 때보다 훨씬 실감이 나네요. 이것 말고도 제가 수술한 작품이 수도 없이 많아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당시의 공포심을 상기하는 듯 얼굴이 다소 경직되며 말하던 미애가 망가진 작품을 또 다른 창작의 계기로 활용한 얘기를 할 때는 표정이 밝아졌다. 이 모습을 본 금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창작의 열정을 쏟는 미애가 존경스러워졌다. 미애는 자신의 이런 그림 작업에 대한 자세가 예고 입학시험 당시의 에피소드와 관련이 있다 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옥천의 촌학교에서 큰 도시에 있는 예고로 진학했는데 당시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옥천에서 그림 잘 그리는 학생으로 통했어요. 초, 중학교 때 여러 사생대회에서 최고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예고 미술과 실기시험은 석고 소묘와 수채화였어요. 그런데 저는 입학시험 날 처음으로 석고라는 걸 봤어요. 비너스를 앞에 놓고 석고 소묘를 하는 것이 오전 시간의 시험 과목이었어요. 석고상을 앞에 놓고 그것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이젤에서 그려야 했어요. 시골에서는 도화지를 무릎이나 책상에 놓고 그렸기 때문에 이젤은 사용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제 앞에는 소위 인류중학교 출신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망설임도 없이 석고 소묘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몸이 저려오고 등줄기에 진땀이 났어요. 시골에서 그림 잘 그린다고 소문났던 제 솜씨는 도시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아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감독 선생님이 다가와 너는 석고를 처음 그려보냐? 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구나. 그런데 넌 너대로 잘 그리면 돼. 다른 사람같이 안 그려도 돼. 성미의식대로 그려라. 저는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는 대로 열심히 그렸어요. 오전 시험이 끝난 후 도시 아이들은 이미 숱하게 석고 소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채화는 자신 있었지만 석고 소묘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떨어졌다고 믿었는데 의외로 합격이었어요.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자신 있어 하던 인류 중학교 두 아이는 떨어졌더라고요. 옥천 촌아이가 합격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합격된 것이에요. 왜 제가 붙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서툴러도 남을 모방하지 않고 성미의 스타일로 그렸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 후 성미의 식대로 그려라 라고 하셨던 그 감독 선생님 말씀은 평생 가슴 깊이 새겨져
제 그림 작업의 기본 철학이 되었어요. 그러니 찢겨진 캠퍼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미의식을 고집해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금이는 미애의 성미의식대로 하는 독창적 접근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러니까 박 선생님도 박금이식대로 그리면 돼요. 누구 그림과 닮지 않아도 좋고 다소 우습게 그려도 괜찮아요. 누가 뭘 하든 자신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잘 표현해 남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진정한 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그림과 잘 그린 그림은 다른데 자신을 잘 표현한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 생각해요. 미애한테 그림 지도를 받게 되면서 금이는 거의 종일 미애의 작업실에서 보냈다. 그러면서 금이는 그림의 새로운 세계에 접하는 것 같았다. 작업에 몰입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가노라면 희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색채, 형태, 재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을 무궁하게 표현하고 있노라면 이제까지 자신을 얽매여왔던 여러 구속들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다. 물감으로 다양한 색채를 만들어 캔버스를 메운 후 헝겊으로 지워나가면서 대상을 표현했다. 잠근 장치를 떼어버린 여러 모양 머리핀을 물감 섞인 공장용 풀로 붙인 후 부분 세기를 달리해 닦아내며 몽환적 형태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산책길에서 황토를 가져와 물감에 섞어 절묘한 색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미애는 금이가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다 첫마디는 언제나 정말 잘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라는 칭찬이었다. 언제나 금이가 시도하는 것을 수용해 주었고 넘치도록 축혀 세워주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가르쳤던 화가와는 다르게 어떤 지적도 하지 않았다. 금희의 표현 방법이 서로 서툴러도 조언은 실마리만 던져놓고 금희 스스로 찾아가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일 작업에 몰입하다 보니 점차 박금희식의 그림 세계를 구축하며 자신감이 쌓여갔다. 2년 가까이 미애의 작업실에서 꾸준히 작업하고 있던 어느 날 미애한테 박금희 선생님 작품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독립하셔도 되겠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금이는 세상에서 이처럼 좋았던 말은 또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독립이라는 말에 미애와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몰려왔다. 그 즈음 미애 남편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간절히 빌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몇 번 찾아온 후 미애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서 작업실도 집으로 옮기게 되었다. 헤어지기 싫어하는 금이에게 자신이 강사로 나가고 있는 근처 대학의 평생교육원 인체소묘반에서 만나면 된다고 했다. 미애가 창고 작업실에 있던 석고상을 틈틈이 소묘하며 소묘의 중요성을 자주 말했기 때문에 금이는 대학 평생교육원의 인체소묘반에 등록했다. 미애는 이번 학기에 또 다른 신입생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제 그림들을 수시로 망가뜨리게 되자 우울증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었다고 말한 것 기억나세요? 저를 치료해 주셨던 한인성 원장님은 온화한 성품이시고 훌륭한 의사세요. 저희 힘든 상황을 이해하며 좋은 치료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마음 잡고 작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1년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끝나고도 저를 아끼셨던 친정 아버지 같아 가끔 원장님을 찾아뵈었어요. 근데 이번에 찾아뵈니 병원을 곧 후배한테 넘기고 자선병원에 일주일에 3번 봉사 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술대학에 가려고 할 정도로 그림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집안 반대로 의대에 진학하셨다 해요. 상담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린다 하니 무척 부럽다 하셨어요. 올해 7순이신데 사모님이 10년 동안 암투병 하시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요즘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그만두시려고 하셨나 봐요. 이제야 조금 시간이 나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의대 시절 해부학하면서 인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를 소묘로 표현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인체소묘반에 등록하시라고 했어요. 며칠 후 인성이 미애 작업실을 방문했다. 학기 시작 전 미애를 만나 인사도 하고 필요한 준비물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의 인성을 미애는 반갑게 맞이하며 금이에게 소개했다. 제 주치의이셨던 한인성 원장님이세요. 이번에 박 선생님과 같이 제 강의 수강하게 된 입학 동기시니 친하게 지내세요? 혹시 박 선생님 시간 나시면 인사동에 모시고 가서 소묘에 필요한 미술 도구 준비하시는 것 좀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 금이는 미애가 강의하는 인체 소묘반에 나갔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10여 명 수강생들이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를 펼쳐놓고 있었다. 미애는 강의실 앞쪽에 서서 수강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금이가 들어서니 반갑게 맞이하며 중간에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먼저 와 있었던 인성의 옆자리였다. 잠시 후 모델이 준비를 마치고 강의실 중앙의 단상에 나체로 비스듬히 앉아 포즈를 취했다. 여러 학기 수강했던 다른 수강생들은 이젤 위의 베니어판 화판에 종이를 앞핀이나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목탄으로 소묘를 시작했다. 금이는 미의 작업실에서 석고대승은 해봤지만 인체 소묘는 처음이라 막막해하고 있는데 인성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미애가 두 사람한테 와서 미소 지으며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했다. 금이가 잠시 생각하다 자신 방식대로 과감하게 윤곽을 그려나가자 옆에서 보고 있던 인성도 결심한 듯 목탄을 들고 화면을 메워갔다. 금희와 인성은 다른 수강생들에 비해 아직 인체 소묘가 서툴러 수업이 끝난 후에도 강의실에 남아 작업하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작업에 열중하며 완성해 가고 있는 금희의 그림을 보며 인성이 말했다. 오늘 작업하신 것도 정말 멋지시네요. 제가 인체 소묘 초보라 잘은 모르지만 박 선생님 스타일로 그린 작품을 보면 독창성과 진솔함이 느껴져 좋아요. 박 선생님이 몰두해 작업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저도 자극을 받게 돼요. 근데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없으시면 같이 밥이나 먹고 가시겠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혼자 저녁 먹자니 밥맛이 안 나서요. 그러시군요. 실은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 홀로 밥 먹는 기분이 뭔지 알아요. 독거노인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혼밥하는 느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니 두 사람은 얘기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혹시 고향이 충청도이세요? 제 어머니와 같은 말투라 처음부터 낯설지가 않아서요. 충청도 억양이 가식 같다던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린 금이는 같은 억양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생각하니 인성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저는 충청도 CC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결혼하면서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충청도 억양이 남아있나 봐요. 제가 어머니 바보라 어머니와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언제나 친밀감이 들어요. 박 선생님은 억양뿐 아니라 얼굴 모습이나 체격 등이 어머니와 너무 닮았어요. 미애 씨 작업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놀라기도 하고 반가웠어요. 이런 말하기 쑥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막내라 그런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니 젖을 만지면서 잤어요. 34세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슬퍼 일주일을 꼬박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정말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제 어머니는 어릴 때 야단을 많이 치셔서 야속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콤플렉스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허전함과 슬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후 말동무가 되어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소묘한 것을 서로 평가해 주기도 하고 금희와 같은 방향의 집이 있는 인성이 수업 후 차를 태워주기도 하면서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혼자 살아 외식을 자주 하는 인성이 안쓰러웠던 금희가 집밥을 해먹자고 제안을 하니 인성이 좋다고 했다. 근처 마트에서 돼지고기와 감자 샐러드 재료를 사들고 인성의 아파트로 갔다. 금희가 김치를 썰어 돼지고기와 함께 김치찌개를 준비하는 동안 인성은 익숙한 솜씨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야채를 씻었다. 인성이 감자를 삶아 으깨놓자 금이는 잘게 썰어 소금에 절여 꼭 짜놓았던 야채와 다져놓은 삶은 달걀과 베이컨을 넣고 마요네즈를 섞어주었다. 인성이 김치찌개와 감자 샐러드 맛을 보더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과 비슷하다고 했다. 반주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며 인성이 말했다.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지어 먹으니 가슴이 훈훈해지네요. 근데 CC에서 살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C여중 나오셨어요? 네, C여중과 C여고 나왔어요. C여중 나오셨다면 혹시 아무개대학 최서진 교수 아세요? 두 분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신 것 같아서요. 네, 옆집에 살았고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어요. 서진이 대학교 들어간 후 제가 연락을 끊었는데 2년 전에 친한 선배가 연결해줘 만났어요. 그 후론 서로 공통점이 없어서인지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서진을 어떻게 아세요? 사별한 제 집사람과 대학 친구예요. 사실은 제가 최 교수 남편 재석과 고등학교 동창인데 재석이 결혼식에서 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했어요. 세상이 정말 넓고도 좁네요. 어찌 이런 우연이. 금이는 놀라 말을 잇지 못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슴에 묻어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모님과 대학 친구였던 서진을 안다 하시니 서진과 비교하며 힘들었던 제 심경을 털어놓고 싶어지네요. 사실은 제가 최서진이란 이름만 들으면 어릴 적 서진의 존재 자체로 겪었던 콤플렉스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서진의 갸름하고 작은 얼굴, 반듯한 이목구비,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몸매 등 외모뿐 아니라 공부까지 잘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주눅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서진 어머니와 동창이셨던 우리 어머니가 늘 서진과 저를 비교하는 바람에 콤플렉스가 더 두터워졌어요. 2년 전 서진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것 같았어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보다 라는 시쳇말은 서진이 같은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일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되살아났어요. 서진을 만난 이후 콤플렉스가 되살아나 의도적으로 잊으려 했는데 인성이 서진이 얘기를 하니 서진과 비교당했던 과거 일들이 다시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금희는 모든 면에 우월해 보였던 서진이 늘 부러웠다. 그 당시 유명한 배우였던 김지미를 닮아 어디 가나 눈에 띄는 출중한 외모 못지않게 공부, 그림, 노래 등 못하는 것이 없었다.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얼굴만 드밀면 안 넘어오는 남학생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금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서진과 비교하며 금희를 야단쳤다. 다소 뚱뚱했던 금희는 민첩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자주 야단을 맞았다. 물 받아놓은 통을 넘어뜨려 부엌을 한강으로 만들기도 하고 설거지하다 감나가는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는 등 수없이 일을 저지르곤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넌 어째서 이 모양이니? 서진이는 얼굴도 이쁘고 염려해 집안일 도우면서 한 번도 일 저지르지 않는다잖아. 서진이 밥만 따라가도 좋으련만. 어머니마저 매사 서진을 칭찬하며 금희를 야단치는 바람에 내모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외모에 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서진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자 이런 위로조차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서진이 서울로 이사간 후 어머니 음식점이 성공했고 명문대학까지 합격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대학 진학은 언강생심 꿈도 못 꾸고 어디에라도 취직해 돈을 벌어야만 했던 금이는 자격지심이 생겨 서진과 소식을 끊고 지냈던 것이다. 인성은 서진이 금이 친구였다 하니 놀랍고 반가웠다. 한편으로는 서진과 비교하며 생긴 자신의 콤플렉스를 털어놓는 금이한테 연민의 감정이 생겼다. 반면에 금이는 과거 미모의 서진과 비교당했던 악몽이 되살아나 잠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평소 네모진 턱을 가리려고 겨울이 먼데도 낙엽만 떨어지면 머플러로 얼굴을 휘감고 다녔던 금이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턱 쪽으로 잡아당기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그동안 마음속으로 서진의 아름다운 외모와 저를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니 기가 살짝 죽네요. 이 말을 들은 인성은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최 교수 같은 서구적 외모에는 익숙지 않아요. 저는 박 선생님 같이 생긴 모습을 보면 어머니 닮아 호감이 가요. 어머니도 턱 부분이 네모지셨거든요. 그리고 키도 자그마하셨고 통통하셨어요. 박 선생님을 보면 마치 어머니 곁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며 행복해져요. 독창적인 박 선생님 그림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듯이 박 선생님 외모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유일한 존재이니 누구와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정 스님도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기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이는 남자를 대할 때면 더욱더 극성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던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인성이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이 있었다. 그런데 인성의 이 말을 듣고 나니 조바심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아, 네모진 내 얼굴은 못생긴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어머니 바보인 한 원장님이 내 모습에서 어머니를 느끼며 행복해진다잖아. 라고 소리라도 칠 뻔했다. 그러자 잠시 전에 느꼈던 초라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났다. 그림 작업을 통해 서서히 찾아가고 있던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기분마저 들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인성이 서진 남편에 관한 얘기를 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온당한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박 선생님이 평생 최 교수에 대한 콤플렉스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얘기해요. 사실은 재석이가 의처증이 심해요. 최 교수를 꼼짝 못하게 자주 전화하며 감시하고 행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심지어 모질게 구타까지 하는가 보더라고요. 재석의 의처증은 성격적 결함도 있겠지만 최 교수의 미모도 한몫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최 교수 외모 때문에 재석은 늘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최 교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재석과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금이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라 하마터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이에요? 서진한테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서진과 만났을 때 남편이 자주 카톡하는 것을 보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애틋한 사이구나 생각하며 부러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처증 때문에 감시하는 것이었군요. 문 남성들이 미모가 뛰어난 서진을 유혹해 채갈까봐 못 믿고 의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빼어난 외모가 꼭 축복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진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
가엾기까지 해요. 금이는 평생 동안 자신을 지배해왔던 서진에 대한 부러움이 연민의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자리한 서진에 대한 콤플렉스는 서진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모두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머리를 스쳤다. 이렇게 인식하고 나니 허상의 덫에 갇혀 스스로를 학대해왔던 자신이 불쌍해져 갑자기 눈물이 왈칵 솟았다. 인성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건네면서 금희의 손을 꼭 잡아주니 인성 체온의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왔다. 그러자 혼란스러운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다. 서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하며 외부로 나타난 것만 보며 착각하고 부러워만 한 것 같네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말이에요. 금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술이 올라 다소 발그레진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다. 저는 따뜻하신 원장님과 마음속 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인체 소묘를 하면서 서로 감상을 나누고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있는 요즘이 정말 행복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원장님이 제 얼굴이 네모져 어머니 닮아 좋다고 하시니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된 기분이 드네요. 얼굴이 네모져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렸는데 원장님 덕분에 늦게나마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찾게 되었어요. 저야말로 어쩌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 말을 들은 인성은 다가와 한 팔로 금희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술잔을 마주쳤다. 평생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외모 콤플렉스로부터의 탈출을 축하해 주듯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다. 평생 외모 콤플렉스로 스스로에게 갇혀 지낸 박금희 씨가 드디어 자신을 옥죄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참 쉽게 말하죠. 그거 콤플렉스 말이야. 그냥 자신이 의식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걸 몰라서 못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분들도 그 간단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콤플렉스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다면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콤플렉스를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 나 못생겼어. 하지만 난 다른 재주가 있지. 그것으로 난 세상에 나갈 거야. 라고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국민 유행어를 만든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언 이주일을 기억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땐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못생겨 보이지는 않지만 그를 두고 코미디언 중에서도 제일 못생긴 인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주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못생긴 얼굴 감추느라고 도망치기라도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콤플렉스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면서 더 큰 웃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말하면 희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란 존재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을 해줘야죠.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즐거운 감상이 되셨나요? 오늘은 이연숙 작가의 네모 얼굴의 여자를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모르죠.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숨만 쉬는 그대.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그대를 맞추려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대로의 그대 모습을. 당신이 아름답다는 걸 당신은 모르죠. 빛나는 그대를 왜 못 보는 건가요? 그때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그때는 이대로 아름다워요. 그대는 그대로 완벽해요. 작은 것에 신경 쓰며 자신을 탓하는 그대.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요. 시간이 그대에게 새긴 모든 흔적들 더 깊은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걸. 당신이 아름답다는 걸 당신은 모르죠. 빛나는 그대를 왜 못 보는 건가요? 그때는 이대로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언젠가 그대도 알게 될 거예요. 거울 속 그대가 세상 아름답다는 걸 당신이 아름답다는 걸 당신은 모르죠.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다는 걸 그대는 모르죠. 나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그대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그때는 그대로 완벽해요. 그대는 그대로 빛나는 사람. 그대는 그대로 사랑스러워요. 그때는 아름다워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그때는 사랑스러워요. 지금 이대로 언제까지나.